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흡혈귀의 모태가 되었던 악녀 바토리. 세기의 살인마와 악녀하면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 헝가리어로 에리제베트 바토리라고 불리는 여성이다. 헝가리 왕국 출신의 귀족으로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로 알려져 있으며 기네스북에서도 연쇄살인마 1위의 기록을 가진 사람이다. 훗날 루마니아의 제페드 플래시 백작과 함께 흡혈귀의 모태가 된 여성이기도 하다. 그럼 간단하게 이 여성과 그녀의 이야기를 알아보자. 1. 성장 배경.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가인 합스부르크 왕가와 비견될 정도로 강력했던 트란실바니아의 유복한 바토리 가의 여성이었어. 폴란드 출신의 이슈트반 바토리의 질려고 당시 트란실바니아 공과 헝가리의 재상은 그녀와 사촌지간이었지. 당시 유럽은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혼이 성행했는데 그 결과 기형아나 정신 이상자들이 많았지. 그녀의 친척 중에서도 숙모는 동성애자, 숙부는 악마 숭배자의 다른 형제들은 섹스 중독자들이었다고 해. 기록에 따르면 그녀 또한 괴팍하고 불같은 성미를 지녔으며 색을 밝혀 14살 때 하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록이 있어. 2. 결혼생활. 1575년 15살이 되던 해 그녀는 5살 연상인 헝가리의 페렌츠 나더스디 백작과 결혼을 하게 돼. 그녀는 신분상 남편보다 더 높았기에 훗날 바토리 성씨를 유지할 수 있었어. 나더스디는 유능한 장군 중 하나였는데 당시 강력해진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을 여러 번 격퇴하기도 했고 매우 잔인한 공포 전술로 악명 높았다는군. 두 사람 사이에는 이남 3녀의 아이가 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남편이 오스만군의 침략을 방어하느라 자주자리를 비우자 여러 사람들과 성욕을 풀기 위해 잠자리를 가져서 과연 저 백작의 아이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웠다고 해. 1602년 그녀의 남편은 오스만군의 공격에 전사하고 말아 미망인이 된 그녀는 자신의 소유지인 슬로바키아 지방의 체이테 성으로 이주했고 그 이후 병적으로 미모에 집착했다고 해. 그해 12월 성안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조사팀은 성의 지하에서 다수의 시체와 다양한 고문기구 그리고 소수의 생존해 있던 처녀들을 발견했다고 당국에 보고한 뒤 그녀를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해. 조사팀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젊은 처녀들을 납치해 고문하는 것을 매우 즐겼으며 그녀들을 고문한 뒤 피를 받아 목욕을 하여 피부 미용에 사용했다고 증언했어. 그리고 그들은 증거로 붉은 핏물과 고문도 구들을 제출했어. 그녀의 이러한 악행에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 하지만 그녀가 다른 여성들에 비해 상당히 동안이라는 점에서 이런 당국의 조사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이었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귀족 처녀들의 피가 더욱 효능이 좋다는 이유로 체이테성에 귀족여학교를 세웠고 학생들까지 납치했다고 해. 조사에 따르면 그녀가 희생시킨 처녀들의 수는 1600여 명이었고 1600년부터 1610년까지 총 612명의 여성을 살해했다는 일기 또한 증거자료로 내세워졌어. 또한 다량의 피를 효과적으로 짜내기 위해 여러 가지 고문 기구들을 사용했다고 전해지며 그중 가장 유명한 고문 기구는 훗날 유럽에서도 널리 애용되었던 아이언 메이든이야. 4. 그녀의 말년. 1611년 1월 그녀의 구명을 바라는 일족과 신하들의 탄원서를 보고 헝가리 왕은 감격하여 목숨 많은 구제해 주었어. 대신 그녀를 따르던 하수인들은 모두 목이 잘린 후 화병에 처해졌으며 그녀에게는 체이테성에서 종신 금고형이 내려졌어.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탑 꼭대기에 갇혀서 지냈대. 창문은 모두 폐쇄되어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았으며 약간의 음식과 물을 내어줄 작은 구멍 한 개만 남겨놓았대. 현재 체이테성의 옥상에는 4개의 교수대가 아직 잘 보존돼 있다고 하니 이것은 탑 꼭대기에 죄수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효과를 냈다고 해. 감금 4년째인 1614년 음식을 밀어넣는 구멍을 통해 감시병이 그녀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해. 그녀의 나이 54세였어. 생전에 소유했던 영지는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순이었지만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당국의 영지와 재산이 모두 몰수되었대. 5. 그녀의 진실. 현대에 들어서 그녀의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그것은 바로 그녀는 살인마가 아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희생자라는 것이야. 그녀가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바토리가는 명성만큼이나 많은 재산을 지니고 있었는데 오스만과의 전쟁으로 자금이 필요했던 헝가리의 성주들과 왕은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빌렸대. 페렌츠 백작이 죽자 페렌츠가의 친척들이 미망인이 된 그녀의 재산과 영지를 노렸고 헝가리 왕 또한 사촌이지만 그녀에게 갚을 빚이 천문학적이었기에 이것 또한 큰 골치였대.
그러나 그녀는 전쟁 중에서도 세금을 걷거나 전장에 물자를 지원하는 등 남자 못지않은 수완을 지닌 여성이었기에 함부로 달려들 수가 없었대. 결국 페렌츠가는 합심하여 패한 전쟁들을 그녀의 보급품 비리와 날조에 있다고 음모를 꾸며 점차 그녀의 영지와 재산을 잠식해 갔다고 해.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영지와 재산들을 페렌츠가에 분배해주며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대.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었는지 페렌츠가는 헝가리 왕과 합심하여 그녀에게 처녀의 피를 즐기던 마녀로 당국에 전했고 가진 수를 동원해 그녀를 음해했어. 결국 헝가리 왕 또한 기회를 잡고 조사팀을 파견하였고 그녀를 유폐시키는 데 성공한 거지. 이러한 평가의 증거는 바로 공식 기록과 재판 기록에 그녀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단지 마녀로 단정지었다는 점이야. 그녀를 변호해줄 하녀들과 가신들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페렌츠가가 모두 살인마로 단정지어 사형을 시켰다는 기록 또한 그녀가 악녀가 아니었을 거라는 증언의 힘을 보태주고 있어. 하지만 그녀가 악녀였는지 혹은 아니었는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증거 또한 불충분해. 두 번째 이야기, 자취가 무섭다. 오늘 낮잠 자다가 꾼 꿈입니다. 오전부터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와서 뭔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더군요. 오후 3시쯤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습니다. 몸살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희한하게도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믿을 만한 친구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사업은 치약 칫솔을 파는 일이었고요. 그렇게 친구들을 모으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주위가 캄캄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잠들었던 것 같은데 한참 생각하고 난 후에야 제가 낮잠을 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군요. 어쨌든 시간을 확인하려고 옆에 있는 휴대폰을 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렉이 걸린 것처럼 작동을 잘하지 않더군요. 밀어서 잠금 해제를 계속해도 작동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잘 안 돼서 몸을 일으키고 휴대폰을 봤더니 갑자기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휴대폰의 방향이 제 방의 구석으로 향해 있었는데 방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마치 적외선을 켠 것처럼 방구석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웬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크게 움찔하며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순간적인 일이라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혔죠. 그리고 일어나서 방에 불을 켜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틀었죠. 그런데 또 휴대폰이 잘 켜지지 않더군요. 신경질적으로 막 눌렀더니 다시 카메라가, 그리고 카메라에는 방 구석에 있는 귀신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보이더군요. 미친 듯이 놀래서 다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고 온몸이 죄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휴대폰을 다시 볼 때마다 귀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를 놀리기라도 하듯이 점점 무서운 얼굴로 변하기까지. 저도 모르게 점점 가까이 오는 귀신을 향해서 팔을 뻗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반항을 하려고 했는데 주먹 끝에 뭔가가 닿더군요. 그래서 휴대폰을 내려두고 잠시 굳어있는 몸을 풀었습니다. 몸이 좀 풀리고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었더니 코앞에서 귀신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둘렀죠. 그런데 분명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먹 끝에 뭔가가 닿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불현듯 방의 다른 구석에도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그곳을 비추었더니 30대 중반쯤 되는 얼굴이 허연 아저씨가 천장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여자 귀신과 달리 왠지 말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겁에 질린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자 귀신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거 특이한 놈이래. 말도 걸 수 있고라고 하더군요. 무슨 뜻인지 잠시 생각하는 사이 휴대폰에서 귀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방 여기저기를 비춰보며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좀 더 둘러보다가 더 이상 찾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리고 잠시 멍하니 있었죠. 그러다 현관 쪽에 있는 거울을 봤는데 제가 그 남자 귀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전 반듯하게 침대에 누워있고 눈만 뜬 상태였죠. 방은 어둡고 휴대폰을 확인하니 시간은 오후 8시였습니다. 한동안 무서워서 이불에서 나오지도 못했네요. 세 번째 이야기, 의문의 1207호.
나는 빌라에 살기 이전에 먼저 아파트에서 살았다. 정확히 알기로는 12층에서 살았던 걸로 기억한다. 12층의 높이는 내려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아찔했다.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항상 베란다 문은 닫고 살았었다. 어렸을 때부터 겪어온 고소공포증 때문인지 내가 그냥 겁이 많아서인지 높은 곳엔 올라가지 못했다. 우리 가족 중에 그 누구도 베란다 문 자체를 열지를 못했다. 그렇게 높은 곳이 싫었던 나는 공포스러운 일을 겪은 후에는 빌라로 이사갔다. 그 문제의 아파트에는 항상 불이 꺼져 있는 곳이 있었다. 그저 불이 꺼져 있는 게 아닌 어쩐지 음산하다는 느낌이 드는 의문의 1207호였다. 그런데 그 급은 이상하게 아침도 저녁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고 문에다가 귀를 대면 뭐라고 소곤소곤하는 정도밖에 듣지를 못했다. 나는 처음에는 그저 운둔형 외톨이가 부다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드디어 학교에서 기대하고 고대한 여름방학을 맞았다. 놀고 싶었던 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특급 열차와 동시에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귀신의 집을 체험하자고 했다. 그것도 시원찮으면 폐가를 한번 둘러보고 오자고 꼬드겼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씻고 밥 먹고 현관문을 연 나는 다시 그 문제에 1207호 갔다. 역시나 불이 꺼져 있었고 이따금씩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소곤거리기 일쑤였다. 할 수 없이 그날 친구들을 만났고 예상대로 정말 신나게 놀았다. 물론 방학 숙제는 잠시 잊은 상태에서 재밌게 놀다가 집에 왔다. 재밌게 놀다 온 나는 심상치 않은 아버지의 눈빛을 보자 문득 걱정이 들었다. 호기심에 나는 아버지에게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1207호에서 문제가 터졌다고 했다. 분명히 그 집은 사람이 살다가 무언의 공포로 인해 이사 갔다고 했었다. 그런데 새벽마다 가끔 비명이 들린다고 한다. 이상해진 나는 아침이 찾아오길 기다리며 혼자만의 상상에 잠겼다. 분명 그 집에 아무도 없다면 도대체 그 비명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아버지의 그 심상치 않은 눈빛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 홀로 이런 의문에 잠겨있을 무렵 이내 잠이 들었다. 분명히 찾아온 아침, 갑자기 생각난 그 1207호에 찾아가자고 굳게 마음을 먹었었고 그저 양치질만 한 다음에 그 문제의 1207호 앞에 당도했다. 그리고 똑똑 두들기는 순간 정말 창문이 기분 나쁜 소리로 스르륵 열렸다. 나는 놀라 뒤로 자빠졌고 분명히 아버지가 말하길 아직 그 1207호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했었다. 그런데도 저절로 열린 창문을 보자 소름이 쫙 돋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다시 닫았다. 또 열리는 창문에서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지하게 조바심을 느끼는 사람처럼 서서히 고개를 들더니 싸늘한 눈빛만을 보여주고 문이 쓱 열렸다. 내가 만일 거기를 열고 들어갔으면 전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거길 들어가지 않은 게 정말이지 천만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나는 헐레벌떡 뛰어가서 경비실 아저씨께 이 사실을 말했었다. 처음에는 못 믿겠다는 눈치였으나 내가 아도 간곡하게 부탁하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같이 가서 보기로 했다. 1207호의 문은 열려 있었다.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 열자마자 너무 놀랐던 게 한 싸늘한 여성의 시신이 처참하게 찢긴 채 부패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비명은 억울하게 죽어나간 그 여성의 원한이 아니었을까?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고 부검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고 한다. 처음 1207호에 이사온 한 커플이 정말 알콩달콩 지냈다고 한다. 그 흔적으로 서로 껴안고 찍은 커플 사진들이 잔뜩 방바닥에 뒹굴었다고 했었다. 어느 날 그 여성의 남자친구가 서로가 사랑을 나누자고 했다가 거절을 했었고 거절을 당한 남자친구는 홧김에 칼로 수십 곳을 찔렀다고 했었다. 무서워진 그 남자친구는 죽어가는 여성만 남긴 채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졌다는 게 그 부검의 기록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지금의 빌라로 이사왔고 아직도 아파트에 이사 간다면 아주 만약이라도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공포에 떨 것 같다. 네 번째 이야기. 비가 내리는 오후.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나 홀로 숲을 헤치고 있었다. 숲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얘기는 이미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질 정도였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비바람과 맞서 싸우며 외로이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발견된 한 낡은 오두막은 나를 그리로 인도하였다. 처음에 사람의 흔적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곳은 먼지가 구석구석 쌓인 그러니까 사람의 흔적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폐가였다.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했던 나는 이내 실망하였고 단지 비를 막아줄 뭔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만 자고 가려던 계획으로 바꿨다.
밖에서는 비가 쉴 새 없이 퍼부었고 이따금씩 부는 비바람에 낡은 판자가 뒤흔들렸다. 단지 피곤했기에 인해 잠이 들었고 가끔씩 치는 천둥에 화들짝 놀라면서 깨어나기 일쑤였다. 첫날 밤 그렇게 낡은 오두막에서 보낼 수 있었다. 그 다음 날도 나는 계속 그 오두막에 머물렀고 그렇던 와중에 멀리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마 나처럼 길을 잃은 모양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한 여성이 길을 잃은 모양이었다. 안색이 좋지 못해서 오늘 하루만 오두막에서 보내라고 이뤄뒀다. 그 여성은 너무나도 흔쾌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놀란 건 내 쪽이었다.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모르는 남성과 함께 있으면 오붓하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분명 의심을 할 것이다. 난 그 여성을 위해서 조촐한 밥상을 마련했고 둘이서 조촐하게 남아 불린 배를 채울 수 있었다. 표정을 보니 고깃국은 기대하지 않았던 터라 안심이었다. 나는 오늘만큼은 외롭지 않았는데 사실 이 낡은 오두막에 세상과 고립되어 홀로 살아가려니 진저리가 쳐졌다. 밥을 해주려던 찰나 갑자기 그 여성이 낯선 표정을 지으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기에 그만 질겁을 하고 말았다. 너무나도 놀랐었다. 평소 그 여성은 상냥한 말투와 천진난만한 미소로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 그럼에도 그 여성의 눈빛은 이글거렸고 피부는 너무 창백하여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에 의심을 가질 만큼 변해 있었다. 사실은 내가 사는 이곳은 1년 365일 중에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었다. 그만큼 비가 꼬박꼬박 내렸었고 그친다 싶으면 반복적으로 내리는 비 때문에 햇빛을 볼 기회는 적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렇지 그 여성은 너무 변해버렸다. 나는 그 여성이 너무나도 좋았었다. 남 모르게 사모를 하던 나의 마음은 변해버린 그 여성에게 무언의 애정을 느꼈다. 나는 조심스레 그 여성에게 다가갔고 애정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경계하긴 했어도 내가 안았을 때 비명을 지르거나 반항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더욱 끌어안았고 뒷머리를 쓸어내려주는 식으로 달래주었다. 그로부터 벌써 3년이 지났다. 지나간 시간과 흘러가는 세월은 나에게 딸을 선물했다. 나는 너무 행복했고 이 모든 게 낡은 오두막 탓으로 돌리고 있었기에 나는 벗어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의 딸아이가 계속해서 내리는 비에 적응할 수 없다는 듯이 칭얼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아내를 닮았는지 아니면 햇빛을 못 보고 살아서 그런 건지 내 아내만큼이나 창백한 딸을 보자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면서 내뱉었다. 애야 이곳은 아빠와 너희 엄마가 처음 만나고 서를 알아가던 장소였단다. 그러니 내가 아빠를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러자 내 딸아이는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달려갔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 아빠는 햇빛을 보기 싫으신가 봐. 딸아이가 투정을 부리자 내 아내는 볼을 꼬집으며 사랑스럽다는 투로 달랬었다. 그건 너희 아빠가 조금 유별나서 그렇단다. 나는 멀리서 그 얘기를 들으며 미친 듯이 퍼붓는 비를 바라봤다. 그날은 어딘가 이상했다. 기분 나쁜 안개가 주위에 잔뜩 서려 있었다. 난 불안한 예감을 감지했다. 오늘은 아무데도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그 이후 찾아온 저녁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 딸아이는 기분 나쁜 안개에 한층 예민해진 태도로 울며 불며 매달리자 나는 할 수 없이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렇게 딸아이를 재우고 나자 아내에게 걱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었다. 내 딸아이는 정말이지 당신과 닮았어. 나는 지금 사실 되게 불안해. 혹시 저러다가 내 딸아이가 정말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닐까 싶어서.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말을 꺼냈다. 당신도 참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 그래도 나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잊고 싶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나는 아내를 이끌고 방에서 같이 자기로 한 것이다. 아내와 함께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아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다가 딸아이가 생각나서 방에 들어갔다. 딸아이의 이마에 뽀뽀한 뒤 사랑이 담긴 말로 속삭였다. 잘 자렴. 딸아이에게 보내는 나의 애정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어느 늦은 저녁을 보내고 아침이 찾아왔다. 한참 잠을 자고 있던 찰나에 주위가 시끄러웠다. 일어난 나는 그만 울부짖고 말았다. 싸늘한 주검을 보고 만 것이다. 내 아내는 피가 잔뜩 묻어있는 칼로 다른 한 손으로 딸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절망했다. 그날의 변해버린 내 아내를 떠올리며 이윽고 절망은 분노로 변하였고 나는 아내의 목을 조른 뒤 움직임이 없자 근처 강에다가 던져버렸다. 이윽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강물은 시벌겋게 변해 있었다. 마치 나를 저주하는 아내의 눈빛처럼 싸늘하게 죽어간 딸아이를 생각하며 그 강물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서. 5번째 이야기, 강가의 여성. 때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여름방학을 맞았던 시기였어요. 저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바닷가로 수영하러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형과 함께 한창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강이 시커매서 밑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죠. 순간에 알 수 없는 공포심에 저 혼자 바로 늪으로 올라왔죠. 가족들은 저를 쓱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는 듯이 다들 저를 걱정하는 분위기였죠.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수영하다가 누가 제 발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였죠. 지금에서야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어요.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가족들과 텐트 하나 치고 수박 화채를 맛있게 먹던 도중에 급신호가 와서 가까이 있던 공중 화장실로 달려갔죠. 생각보다 깨끗해서 위생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었죠. 그렇게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긴장 빨고 있는데 드디어 제 화장실 문 앞에 딱 서더니 문을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똑똑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다급한 사람처럼 쿵쿵 하면서 두드리기 시작하더군요. 완전 겁을 먹고 덜덜 떨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형이 혼자 물놀이를 하다가 지금 물속에 빠져서 쓰러져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형이 걱정이 되어 나가보니 기절한 거 비슷하게 있더군요. 다행히도 어떤 아저씨께서 저에게 인공호흡법을 알려주고 그대로 따라하니 형이 물을 뱉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형의 안색이 어쩐지 창백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형이 겪은 경험담은 이러하였습니다. 너 오늘 아침에 형이랑 물놀이 할 때 누가 네 발을 잡아당기는 느낌 안 받았어? 저는 거짓말을 하기도 싫고 저 또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했었죠. 응, 내가 그래서 겁을 먹고 늪으로 올라온 것도 형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였어. 아 진짜 무섭더라. 제 얘기를 들은 형은 안색이 안 좋아서 그냥 텐트에 같이 있기로 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형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복죽놀이를 하였죠. 하지만 형은 아침에 겪었던 기억 때문에 제대로 집중을 안 하였죠. 때는 한창 여름이던 시기에 형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먼 곳을 응시하더군요. 그 순간 형이 화들짝 놀라면서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더군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봤다가 심각해졌습니다. 한 여성분이 홀로 깊은 바닷속으로 서서히 잠수하는 광경을요. 형한테 구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형은 냉철하게 생각해서 이 어두운 밤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물귀신이 아니냐 즉 이 얘기였죠. 저 또한 아침에 겪었던 물놀이를 생각해보니 이상하게 공감이 되더군요. 그래서 넋 놓고 보고 있었는데 한 남성분이 허겁지겁 물속에 첨벙하더니 그 여성분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형은 무서워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심각하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성분이 이동 경로를 바꾸고 물이 낮은 곳으로 서서히 헤엄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웬일인가 해서 봤더니 그 남성분이 거의 발작을 일으키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회고하기 시작하더군요. 저 사람의 뒷모습을 본 순간 온몸에 털이 끼죽서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호기심에 더 앞을 가보니 저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감지했다. 이런 얘기를 심호흡을 반복하며 겨우 입을 떼더군요. 저와 형은 그 순간 아침에 겪었던 일을 생각하며 서로의 안색이 창백해지며 서로를 그저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혹시 몰라 근처 경찰서로 달려갔죠. 그 남성분과 저와 형 이렇게 셋이서 혹시 강가나 바닷가에서 빠져 죽은 사람이 있었느냐고 물으니 갑자기 그 경찰관이 놀라는 표정으로 저희 셋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기 시작하며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리에 일어나더니 근처 바닷가를 향해 걷더군요. 저희 셋과 함께 먼 곳을 응시하며 불과 1년 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여성이 절망감에 빠져서 자신을 버리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와서 지금의 바닷가에서 익사를 했다네요.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아침 강가에서 물놀이를 할 때 발을 잡아당긴 것도 그 여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다 지난 추억이었고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6번째 이야기. 귀신은 있구나. 때는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시기에 겪은 저만의 일화입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빌라에 살고 있었죠. 저는 다른 학생들처럼 평범하지 않고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진 그야말로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뭐 특별한 존재라는 듯이 여기고 있더군요.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준 친구들이었기에 고마웠죠.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입학하자마자 앞에 나가서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입학식을 끝내고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왠지 낯선 여성이 제 앞을 쓱 하고 지나가더군요. 그런데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어쩐지 차갑다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의 오해겠지 싶어서 정말 대수롭지 않게 넘긴 다음에 그날의 입학식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아빠에게 털어놓기도 했었죠. 방금 전에 만났던 그 의문의 여성 때문에 자꾸 얘기가 3000% 빠지기는 했어도 그래도 설레는 하루였던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찾아와 잠이 들렸는데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 당시 폴더폰이라 자판을 누르는 쏠쏠한 맛이 있었죠. 혹시 아침에 만났던 친구들인가 싶어서 문자를 보는데 왠지 내용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고 처음 보는 번호였기에 찜찜한 마음에 문자를 삭제했죠. 피곤해서 졸음이 오길래 완전히 그 어둠 속에 저를 맡겼습니다. 웬만하면 꿈을 안 꾸는 저였지만 그날은 꿈을 꿨습니다. 계단을 구르던 꿈을 꾸던 제가 숲속에서 홀로 헤매었습니다. 숲에는 비가 왔는지 사방에 안개가 잔뜩 껴있고 하여간 그 숲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숲이었죠. 한참을 꿈속에서 헤매던 저를 형이 발로 쳐서 깨웠습니다. 헐레벌떡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다 끝내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에 갑작스레 현기증 비슷하게 띵 하더군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간신히 걸어가는데 왠지 뒤에서 시선이 느껴져서 휙 돌아보니 어제 봤던 그 여성이 여름인데도 까만 옷을 입고 피부는 정말이지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창백해서 혈관이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죠.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걸음을 빨리 해서 최대한 멀어지도록 노력했죠. 겨우겨우 도착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침 제가 타야 할 00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야 할 버스에 그 여성이 제 바로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지각할까봐 일부러 그 버스를 타야만 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여성은 앉아서 가고 저는 일부러 서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왠지 앉으면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아서였죠. 얼마나 지났을까 싶어 제가 살며시 그 앉았던 자리를 힐끔 쳐다본 순간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죠. 그 여성이 바로 제 옆에 나란히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창피하지만 그날 버스에서 소녀처럼 깨악하고 소리를 질렀죠. 저를 다 쳐다보고 있기에 민망해진 마음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내렸습니다. 혹시나 제 친구들도 그 의문의 여성을 봤을까 싶어서 물었는데 그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사색이 되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대묻더군요. 수상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죠. 그 친구 녀석만 따로 불러내서 왜 그러냐 물으니 조용히 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봤다는 그 여자 말인데 사실 나도 그 여자를 본 이후부터 술 헤매는 이상한 꿈에 시달리고 있었거든. 그 말을 들은 저는 비쭉 서는 느낌을 받았죠. 너도 그러니? 나도 너처럼 숲을 헤매는 꿈을 항상 꾸고 있었는데 너도 그랬구나. 그 친구는 제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힘내라는 말로 위로하더군요. 그날 오후 하필이면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계속 비를 퍼붓더군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주먹을 꽉 쥐고 덤벼보라면 한번 덤벼보라는 식으로 사방을 노려보고 있었죠. 앞에서 그 의문의 여성 있길 한가운데 딱 버티고 서서 저를 노려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느껴지는 기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너무 무서운 그런 기운이었죠. 제가 기에 압도당해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눈 한번 깜빡이는 순간 바로 저와 불과 1cm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입을 떼더군요. 아주 서서히 말이죠. 어디 가서 내 정체를 밝히지 마. 밝히는 순간 너는 내 손에 죽을 수 있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간신히 움직인 순간 갑자기 몸이 나른하면서 쿵 하고 쓰러지더니 깨어난 순간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기절해 있었죠. 하지만 그 의문의 여성이 던진 얘기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물론 이따금씩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의 경험으로 귀신은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7번째 이야기, 인도 귀신. 3년 전에 일어났던 실화들을 몇 개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전 인도에 살고 있었는데 원래 인도 땅 자체가 음기가 강해 귀신이 많다는 얘기가 많았죠. 여자가 가면 살이 찌고 남자가 가면 몸이 약해진다는 등의 그럴듯한 소문들.
인명이 천시되었던 탓에 여행하며 길에 방치된 시체도 두어 번 보고는 했습니다. 그날은 저와 제 친구가 술을 진탕 마시고 있었죠. 대부분의 가게가 일찍 문 닫는 저희 동네에서는 와인숍에서 싸구려 위스키와 맥주를 미리 사놓고 집에서 밤새 마시는 게 몇 안 되는 유흥이었죠. 그늘도 날이 밝을 때까지 친구 집에서 시답잖은 얘기로 밤을 새웠는데 그날따라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 해가 뜨고 점심 먹을 때까지 안 자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노래 보일 정도로 졸렸죠. 결국 둘이서 점심을 먹고 전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절 배웅해 주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고요. 집에 도착해 보니 친구 집에서 뭘 안 가져왔더군요. 졸렸지만 전화로 다시 간다고 말하려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친구가 다급하게 받더니 겁에 질린 목소리로 빨리 오라는 겁니다. 전 별일이다 싶어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갔죠. 도착하니 친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저를 배웅해 주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인 10층을 눌렀답니다. 10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데 문 앞에 머리를 풀어헤친 인도 여자가 서서히 퍼렇게 서 있었다는군요. 친구와 눈이 마주쳤는데 눈이 양쪽 다 다른 곳을 보고 있더랍니다. 인도는 원래 사시나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면서 무의식 중에 위아래로 훑어봤는데 다리가 없이 둥둥 뜬 채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자신을 지나쳐 들어가더라는군요. 등 뒤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벌벌 떨고 있다가 냉큼 집으로 들어가 문구멍으로 밖을 보며 벌벌 떨던 제 친구의 전화기가 울린 건 그때였죠. 그렇게 자초지정을 설명하던 제 친구는 그 뒤로 한동안 자기 집에 안 들어갔죠. 오늘은 짧은 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욱 날아가면 꼭 볼 수 있는 천장에 달려 빙글빙글 돌아가는 잠자리 선풍기가 있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지낼 때 귀신을 보고 기절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깨어나서 말하더군요. 방문을 열었는데 선풍기에 누가 목을 메우고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고.